제대 시장 경제가 작동하는 나라는 금리를 딱 인하하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발로 올라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모든 비용을 주거 비용까지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번에 지금 터지고 있는 건 신탁이에요. 중지 이 그룹 거는 신탁이에요. 신탁. 어느 국가든 그래요. 은행이란 거는 그 국가의 마지막 신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어쨌든 은행이 신용을 잘 내줘야 되거든요. 요즘 중국 경제 여러 가지로 이슈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여러 국가들, 특히 우리 한국 투자자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안유아 교수님 모시고 그와 관련해서 또 자세하게 말씀 듣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부동산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 것 같은데, 일단 중국과 베이징, 상하이 이쪽 일선 도시의 임대료가 6개월째 하락세다, 이런 얘기. 이전까지는 2선, 3선 도시가 좀 빠진다 했는데 이제 1선 도시도 좀 어려운 상황인가 봐요. 네. 일단은 부동산은 사실 이제 저는 벌써 지금 24년도니까 2021년 말부터 사실은 한번 강화를 했다가 2022년부터 작년 1년 내내 계속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완화를 해왔거든요. 그중에 가장 큰 게 금리를 계속 인하시키는 거예요. 근데 올해도 지금 이번에 중앙경제공동회의도 끝났고 어제 전반적인 스탠스가 금리를 또 인하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어떻게 하나 지금 살리려고 좀 그러고 하자는데 지금 이미 우리가 70개 주요 도시를 통계를 내요. 그중에 60개 넘는 도시가 가격이 계속 하락이고, 그러니까 네. 절대 가격 하락이고, 근데 지금 임대료까지 지금 하락한다라는 거는 옛날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되겠죠. 예를 들면 자기가 단독으로 임대를 해서 살다가 요즘에는 우리가 전업주부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전업자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선 도시가 원래 젊은이들 사기에는 안 맞아요.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그렇겠네. 예, 북경에 있는 아주 오래된 건물도 그게 뭐 2환, 2환, 3환, 그러니까 시내 중심과 어느 말 뭐 임대료가 다르지만 그냥 우리 돈으로 한 100만 원으로 보면 돼요. 근데 그게 월급이 그렇게 되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젊은 애들은 그 도시, 북경이면 북경 주변 도시에서 임대를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부담스러우니까 아예 부모 집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임대료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전업 자녀, 전업 주부가 있는 것처럼 전업 자녀가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면 이제는 예를 들면 옛날에 혼자 임대하고 살던 걸 이제는 같이 임대하거나 동업 임대하거나 뭐 두루두루 어쨌든 비용을 최소화하니까 지금 줄이는 방향이고, 특히 일선 도시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 쭉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70개 주요 도시 주로 2, 3선 도시가 주로 떨어졌지, 일선 도시 우리 주로 4개거든요. 북경, 상해, 광주, 요 심천이나 이런 데 주로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떨어지는 거 봐서는 전반적인 이제 부동산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 거는 확실하죠. 예. 사실 중국 정부가 많이 살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선까지 이렇게 네. 임대료까지 네. 이렇게 전이가 되고 있다는 거는 좀 심각하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모든 비용을 줄이고 있는 단계니까, 보통 원래는 정상이면 금리를 인하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제대 시장 경제가 작동하는 나라는 금리를 딱 인하하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발로 올라가요. 이게 정확하게 네거티브 관계거든요. 이게 부동산 가격 피가 금리하고 정확하게 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모든 비용을 주거 비용까지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국에서 가장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우리 네.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그 중주그룹. 네. 이게 그림자 금융의 가장 그 대표적인 어떤 기업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파산 신청을 했죠. 네, 네. 지금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다들 좀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 방송에 이 질문이 되게 많이 나오고, 근데 제가 뭐 어느 특정 방송 이름을 말하지 않을 텐데
조금 당혹스러웠던 게 중국이 뭐 굉장히 어렵다 어쩌는데 금융은 뭐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질문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되게 당혹스러웠는데요. 이게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금융을 볼 때는 이게 우리가 보통 저는 전공이 파이낸스거든요. 그러면 안전자산부터 이렇게 파생자산까지 금융자산이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안전한 자산은 우리가 보통 예를 들면 3개월 단기 국채, 3개월, 뭐 6개월 이런 걸 짧은 거.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보고 그다음에 은행 예금 이런 걸 안전 자산으로 봐요. 그다음에 여기 안전 자산이고 그 밖에 채권 채권도 뭐 1년짜리냐, 2년짜리, 3년짜리 다르고 그다음에 주식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들. 그리고 그 밖에는 신탁입니다. 여기 신탁 상품이 있고 뭐 사모펀드라든가 VC라든가 이런 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금융자산을 이렇게 종류별로 나누는데 맨 마지막에 파생 상품이 있고 우리가 P2P 같은 게 있었어요. P2P. 그렇죠. 예, 근데 중국에서 제일 먼저 사실 중국 경제가 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게 최근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것도 아니에요. 구조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사실 중국 경제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 2018년부터 강도 높은 조정에 들어갔던 거예요. 당시에 중국 이미 은행 행장했던 이강이 이제 중국 경제 계속 조정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면 이제는 고부가가치로 가야 되니까 전통 산업을 조정해야 된다 이래서 강력한 정책으로 들어가다가 결국 부동산이 가장 먼저 타격받았고 2020년에 세계 레드 기준선이 나오면서 아예 직타격을 받고 어째 이런 흐름인데 사실 중국 경제는 2010년 3분기에 그때 10.6%인가 두 자릿수 성장을 마무리하고 네. 그다음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떨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급기야 5%에 왔잖아요. 근데 사실 중국 경제가 2013년에 한번 굉장한 위기 옵니다. 당시 일일 금리가 막 13%, 일일 금리가 13%갈 정도로 엄청난 거의 6월 30으로 기억되는데 엄청나게 그때부터 이미 이게 중국 경제 문제점이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15년에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런 구조적 문제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정리 안 되면 엄청 문제가 돼요. 그때 지적했던 게 지방채, 지방채 지적했고 그다음 부동산 문제를 그때 제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도시건설공사 문제를 그때 제가論文까지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중국 경제는 정말 그냥 위기다. 그게 2015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왔는데 그게 계속 이게 2016년, 17년 이렇게 한번 경제가 이렇게 딱 떨어지면 중국이 바로 그냥 정책을 돌려버렸어요. 부양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어려워도 이렇게 계속 조정하며 갔어야 되는데 이게 경제가 조금 어렵다면 또 금리를 내리든가 뭐 재정책, 통화정책에서 계속 이렇게 현실 앞에서 타협을 해온 거죠. 네. 그러니까 조정이 안 되고 계속 오다 보니까 이게 언젠가는 계속 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터진 게 2018년 P2P입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P2P가 다 중국이 P2P가 그냥 다 몰살됐거든요. 아, 그래요? 제일 먼저 그게 P2P라는 게 결국은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펀딩. 그렇죠.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을 많은 사람들이 크라우드 펀딩이거든요. 그렇죠. 많은 사람 사가지고 투자를 하는 플랫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그게 먼저 터졌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터지고 있는 건 신탁이에요. 중지 이 그룹 거는 신탁이에요. 신탁.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게 제가 동그라미 그랬잖아요. 가장 안에 게 안전하나. 그래서 제1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했을 때 이게 5선은 아까 P2P는 다 터졌고 지금 여기 지금 4선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신탁 상품입니다. 신탁은 주식형하고 채권형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지금 주식하고 채권형이 다 터지고 있는데 얘네는 중지 그룹은 주식형, 채권형 다 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말이 있어요. 부자는 신탁에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부자는 신탁에 망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중주그룹은 어떤 애들이냐면 얘네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두 가지인데 비상장 기업을 투자해서 상장시켜서 그 시세를 조정하다가 털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려운 상장 기업을 그게 우리가 마이커라고 하거든요. 그 상장의 또 상장이라는 이 틀을 사는 거죠. 그렇죠. 어려운 상장 기업을 또 사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시가 관리를 시총 관리를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시총 관리하고 또 고가로 올려놓은 다음에 빠져나오고 얘네들 이런 걸로 돈 버는 애들이에요. 우리 소위 그 사모펀드 예, 비슷하네요. 예, 비슷한 그런 개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손댄 게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갖고 그것도 신탁으로 했거든요. 돈을 부자들한테서 신탁을 모아가지고 부동산 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한때는 헝다보다 더 컸어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모든 금융 라이센스를 다 갖고 있었어요. 은행, 증권, 보험.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보험으로도 더 모으고 보험료도 받고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나 이런 것도 받고 신탁도 받고 그다음에 뭐 주식 상장 통해 그러니까 증권 다 은행까지.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그렇게 하면서 돈 벌다가 얘네 투자한 게 다 그거예요. 부동산하고 지금 이제 그 상장 기업인데 대부분 중국 상장 기업은 다 전통 산업 쪽이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다 조정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고 시장이 지금 막 상장 기업의 톱5가 지금 막 어려울 정도니까 얘네들 투자한 그 기업이 잘 되겠어요. 얘네들이 거의 대부분 20% 이상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것만 갖고 있는 것도 지금 몇십 개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기업들이 지금 수익이 안 나오면서 옛날에 중국 경제가 엄청 좋을 때는 이제 방법이 먹혔어요. 이제 네. 비즈니스 모드가. 근데 경제가 떨어질 때는 가장 최악인 거죠. 결국 여기 또 오너가 죽었어요. 2021년에. 아, 그래서 내리막길로 더 갔죠. 그렇죠. 오너가 있었으면 뭔가 좀 그래도 리더십을 발휘해서 뭔가 어쩌면 확 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건 본질적 원인은 아니고 이미 중국 경제 하향 단계에서 얘네 구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핵심은 그거 같아요. 이게 그냥 중국으로 하나의 그 개별 기업의 문제로 끝나냐? 네. 아니면 이것이 어떤 네. 더 큰 위기의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냐? 지금 자산 대비해서 한 48조 원 네. 정도 네. 그 더 부채가 있다 네. 이런 얘기던데.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이 지금 2023년 11월 22일에 주주들한테 보내는 주주 서한. 주주 서한인데 이렇게 표현이 잘못했다를 승인하는 걸 뭐 하죠? 致歉신 중국어로 致歉 내가 잘못하다 미안하다 사과의 문 그걸 보냈어요. 2023년 11월 20일에 사과의 문이라는 문장을 보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자산이 2천억 위안이다. 2천억 위안. 근데 부채가 4,200억에서 4,600억이다. 아, 더블이네. 예, 더블이죠. 근데 그 2천억 자산이 그냥 팔았을 때 바로 2천억이냐? 그건 장부상의 자산이라는 거죠. 아. 근데 지금처럼 불경기 때 그게 2천억이 뭐 1,000억 받을 수 있는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결론이 뭐냐? 이 사과문의 결론 뭐냐? 누가 봐도 뻔하죠. 내내 돈을 못 갚는다라는 거죠. 그 결론이죠. 근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이게 뭐 중주그룹의 하나의 그 특별한 이런 것보다 그 전에 스촨 신탁이라고 이미 망했어요. 그래서 얘네들 걔도 먼저 정리를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한 50%는 돌려줬어요. 네. 그럼 자산이 2천억이면 1,000억은 돌려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할수록 돈을 받을 수 있고 이게 점점 연기가 되고 청산이 늦게 될수록 돈을 못 받는 거죠. 점점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이 자산 가치가 점점 떨어져 버리니까.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이 중주그룹에 투자한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가 됐든 뭐 그런 투자자들의 손실로 그냥 끝나게 되는 그냥 하나의 일회성 문제로 보면 돼요? 얘네들은 사실은 지금 상황이 일단은 아까 말하는 그 제가 이 자산 구분에 따라서 밖에 지금 5선, 4선이 지금 100%다 지금 거의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은행들이에요. 은행 예금 우리가 안전자산으로 보잖아요. 아, 중주그룹이 가지고 있는 은행들. 예, 은행들이 있고 아. 또 이 자금을 보통 은행들이 PB 있잖아요. 프라이빗 그렇죠. 뱅킹 은행들이 PB, VIP 자산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오는 은행들이 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은행들이 또 은행은 뭘로 돈 벌었냐면 중국 은행들은 특히 지방은행들은 부동산 대출로 돈 벌었어요. 두 가지 대출이에요. 하나는 부동산 대출, 하나는 기업 대출. 기업 대출하고 부동산 대출인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예금 금리를 계속 떨어뜨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대출도 계속 떨어뜨리라는 거잖아요. 이게 마진 공간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기업 대출은 기업이 잘 나가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시장이 좋아야 되는 거죠. 경제가 좋아야 기업이 대출에 갈 것이고 기업 대출을 해야 또 대출 그 이자를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부동산 대출은 부동산이 살아나야 또 그걸 꼬박꼬박 받는 거고
근데 지금 두 가지가 일단 부동산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상황이고 그 마진이 그러니까 옛날에 은행들 입장에서 보면 옛날에 비해서 마진이 이렇게 공간이 컸는데 지금 줄어든 상황에서 부동산은 또 힘들고 그러면 지금 기업 대출이 있어 도움해야 되는데 또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축소하는 다 지금 축소하는 거거든요. 막 레버리지를 줄이는 그러면 은행들이 지금 돈을 어디서 오냐. 그리고 기존에 대출한 것도 지금 그게 특히 부동산 대출은 거의 부실화될 확률이 높은데 그럼 대안이 어디 있냐. 그래서 지금 5선, 4선까지 지금 들어왔잖아요. 지금 사태가. 그렇죠. 신탁 회사들 많이 망했어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 3선이 지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삼선 도시까지. 아니 도시가 아니라 금융 자산을 제가 안전 자산부터 급을 나눈다는 거죠. 가장 안전한 자산. 그 은행 예금이 일선이고 국채, 단기 국채. 국채가. 예, 그다음에 은행 예금. 그게 2선. 예, 그리고 거래소, 주식, 채권형 펀드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신탁 뭐 밖에 자회 상품, B2B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게 이렇게 쭉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중국 경제가 결국 은행이거든요. 은행이라는 게 어느 국가든 그래요. 은행이라는 거는 그 국가의 마지막 신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은행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도 2008년에 위기 왔을 때 은행은 보호한 거잖아요. 네. 국민들이 세금으로 은행을 공적 자금을 투입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은행이 무너지는 국가의 신용이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어쨌든 은행이 신용을 살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각 지방별로 자산관리공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은행이 갖고 있는 이런 부실 자산들 있잖아요. 다 지방 자산관리공사에 먼저 떠넘기면 은행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관리공사가 전부 그거 처리하도록 뭐 싸게 하든 어떻게 하면 공적 자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걸 지금 어쨌든 론리는 그렇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처리하는 방향.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단 중주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들은 일단 어떤 위기가 터질 것인지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좀 봐야 되긴 하겠네요. 네. 그것이 또 네. 다른 은행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뭐 전진해은행 사건 사고도 나고 있어요. 전지은행이 어떤 행장이 막 왠지는 모르죠. 내부 사항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막 뛰어내려서 뭐 죽는다든지 뭐 이런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들이 어느 만큼 서로 맞물려 있는지, 어느 만큼 부동산에 포지션이 나 있는지, 제가 말한 건 지방은행들을 말해요. 지방은행. 왜냐하면 지방경제는 지방은행이 하거든요. 중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커서 한계성이 한계 국가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서로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옛날에 한국에 IMF 맞을 때처럼 딱 털고 봤더니 막 사갈래로 막 서로 엉켜 있으니까 서로 막 보증이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으니 어음, 보증, 제3자 담보. 중국도 이게 상장 기업들이 뭐 회사가 계열사에 엄청난 담보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터지면 이제 아까 말하는 이게 5선, 4선, 3선이 지금 주식에 있는 상장 기업, 거래소, 주식 채권이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담보를 또 자기 계열사에다 엄청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 거기에 따라서 또 상장 회사들이 바로 그냥 관리 종목으로 떨어지면서 힘들어지겠죠. 그렇다면 이건 앞으로 이제 파산 신청하고 실사를 하면서 문제가 어떻게 터지는지 다들 긴장하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예,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정확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게 정확한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정확하게 답을 줄 수는 없어요. 근데 논리를 추리해 볼 수는 있는 거죠. 흐름으로. 론리 흐름은. 예. 자, 그렇다면 지금 그 중국의 그 중앙은행 정책은행 세 곳을 통해서 한 64조 정도 규모의 자금을 풀기로 했다. 이런 뉴스가 또 나왔거든요. 네. 이게 이러한 여러 가지 관련된 그 금융 불안정 요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게 그거예요. 정책은행이라는 게 주로 지방의 경제에 어떤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지방자산관리공사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무슨 돈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돈을 줘가지고 자산관리공사 일단 설립을 해야 되고 또 운영하는 그러니까 부실 채권을 그러니까 부실 채권을 갖고 있는 은행이 안 망하게 하려면 그 가치만큼 사줘야 그렇죠. 되잖아. 실제 그거 시장 나가 팔려면 1,000억짜리가 시장에 팔면
예를 들면 100억도 못 만들 수도 있는데 이게 지방자산관리공사는 그걸 1,000억짜리를 50억에 사오면 안 되잖아요. 걔네 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0억 아니더라도 900억이라도 사온단 말이에요. 조금 더 좋게 값비율 쳐서. 그러면 어쨌든 정부 돈이 투입이 돼야 그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 필요한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럼 이 정도면은 일단 지금 일어난 문제는 다 어느 정도 커버될 수 있을까요? 그걸 제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 64조. 그게 지금 중국은 이게 큰 돈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치. 중국은 지금 GDP가 120조, 그러니까 우리 달러로 한 17조 달러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국가 지금 이 부채율이 특히 기업 부채율이 20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64조 원 이거 한국 돈이잖아요. 그렇죠. 큰 돈이 아니죠. 예. 아직은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런 것 같아요. 스탠스는 나왔어요. 일단은 잘 들여다봐라. 첫째. 자, 돈을 투입해서 살 수 있는 게 판단되면 살려라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여봤더니 야, 이건 돈 아무 넣어도 안 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실이 건 큰 거. 그건 정리해라 이렇죠. 근데 딱 그런 게 있죠. 사람이 평소에 되게 건강해요. 근데 이렇게 뇌출혈이 터졌어요. 그럼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거만 그 3천에 뚫어주면 살잖아요, 그 사람이. 예를 들면 그런 정책 짜면 그런 데 쓰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네, 문제네요. 네, 네. 이번에 저 대입장 선생님 집중 단기 매매 스터디를 개설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올해 1초에 소수 인원으로 단기 트레이딩 과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언제 하냐고 또 언제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단기 매매를 의외로 많이 합니다. 중단기를 사실 해야 되는데 네. 이양 단기 매매를 한다면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를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유치원생이 대학생하고 싸움하는 거 똑같죠. 그래서 보통 단기 매매를 하다 보면은 한 95%, 98% 정도는 손실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한 20몇 년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저 노하우를 전달해 주면은 성률이 한 80%, 70% 정도 해서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또 반토막, 또 4분 1토막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돈으로 내 원금을 찾아오자 모토로 있는 돈으로 원금 찾고 돈 벌자 이런 모토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라이브 수업을 통해서도 자신이 그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타점을 잡아주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밴드를 통해서 자기 매매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손실 나는 사람들이 비슷한 자리의 손실, 수익 나는 자리는 비슷한 자리의 수익. 자,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제가 또 라이브 할 때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은 작은 돈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은 교육 한 10조 정도 마치면은 홀로 수익이 가능하지 않겠나. 내 있는 돈으로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0주 안에 이 초보자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법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실력 키우는 게 가능할까요? 이제 저는 항상 할 때는 소액을 합니다. 10주 동안. 예를 들어 10만 원, 또 수익 난다면 한 100만 원 정도 하라는데 보통 교육 과정에서 수익 모델을 만드는데 자기 환경에 맞게 그리고 자기 또 성격에 맞게 한두 가지 기법을 선택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모든 기법을 할 수는 없죠. 대입장이 뭐 공매도 기법, 종가 매매, 시초가 매매, 자사주를 이용한 매매, 공매 다양하게 하지만은 그것을 자기 환경에 자기 원금에 맞게 선택해서 한 10주 동안 한두 가지 기법을 반복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장담하시는 것처럼 그 돈을 잃으셨던 분들이 주식으로 다시 그 원금 회복하는 게 그 대입장 선생님의 기법을 배우고 실력을 키운다면 가능할까요? 앞에 교육생 몇 명 중은 내 원금 한 10배 정도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대입장 기법 자체가 단순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것이 통한다면 계속 통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조금 원금만 올라간다 보면 특히 단기 매매는 회전율이 좋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